그분에 대한 회고록을 쓸 생각은 없나? 맙소사, 아니? 자네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분은 당대의 가장 위대한 소설가 중 하나였네. 빅토리아기의 마지막 작가, 걸출한 거장이었어. 지난 한 세기 동안 쓰인 어떤 소설보다 그분의 작품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 글쎄 난 그분의 소설이 좀 지루하다고 생각해왔네만 참 자네다운 말이로군. 아무리 그래도 자네는 소수파에 속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걸?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나온 기사들을 읽어보았나? 몇 편 읽었지. 놀랍게도 의견들이 하나같이 일치하던걸. 나는 그것들을 빠짐없이 읽었어. 어차피 모두들 한 소리를 낸다면 굳이 회고록을 낼 필요가 있을까? 로이는 딱 벌어진 어깨를 가볍게 추어올릴 뿐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책 라디오의 책쌤입니다. 책을 통한 여행을 권하는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61번째 책여행 날인데요. 함께 읽을 책은 서머신 모험의 소설 케이크와 맥주입니다. 케이크와 맥주는 물질적 쾌락이나 삶의 유의를 뜻하는 관용구인데요. 문학작품에서는 셰익스피어의 희극 시비아에 처음 등장했다고 해요. 자네가 도덕적이라고 해서 케이크와 맥주가 더는 안 된단 말인가? 바로 이 대사인데요. 서머신 모험의 케이크와 맥주에서 역시 개인의 행복과 유희, 쾌락은 작품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시의 문단 내막에 관한 적나라한 묘사와 풍자가 더해지며 작품을 읽는 내내 쫄깃한 긴장감과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저 책생과 함께 서머신 모험의 이야기 속으로 책여행을 떠나볼까요? 자네 그분의 첫 번째 아내를 알지? 응? 누구 아내? 드리필드. 오, 나는 그 사람을 이미 잊고 있었다. 알지. 그래? 잘 알지. 나쁜 여자 같던데. 그런 기억은 없어. 천박한 여자였던 모양이야.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야. 맞지? 맞아. 그분이 왜 그런 여자랑 결혼했는지 통 모르겠어. 여자가 부정한 짓도 말도 못하게 저질렀다는 말을 많이 들었네. 말도 못하지. 어떤 여자였는지 기억나나? 그럼 아주 또렷하게 기억해. 나는 미소를 지었다. 사랑스러운 여자였어. 로이는 푹 웃음을 터뜨렸다. 일반적인 평가는 그렇지 않던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에드워드 드리필드를 처음 만난 곳은 여기 블랙스터블이었다. 당시 나는 15살이었고 멀리서 학교를 다니다가 여름방학을 맞아 돌아와 있었다. 나는 혼자 자전거 타는 법을 터득하리라고 결심했다. 학교 친구들은 30분 만에 타는 법을 익혔다고 했다. 하지만 시도하고 또 시도한 끝에 나라는 아이는 보기 드문 머저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튿날 나는 자전거를 끌고 멀지 않은 도로로 나갔다. 나는 몇 번 올라타려고 시도했으나 번번이 넘어졌다. 그렇게 1시간쯤 흐르자 하느님은 내게 자전거를 허락하지 않으실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슬슬 들었지만 기필코 타고야 말리라 마음을 다잡았다. 그런데 웬걸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이 인적 없는 길을 따라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재빨리 자전거를 길가에 대고는 말뚝 울타리에 걸터 앉았고 자전거를 타다가 막 거기 앉아 광대한 바다를 보며 생각에 잠긴 것처럼 태연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멍하니 딴 곳을 쳐다보았다. 곁눈질로 흘끔거리니 남자와 여자였다. 어머, 미안해. 널 봤을 때부터
꼭 넘어질 것 같더라니. 다치진 않았니? 아니요. 그제서야 나는 남자가 에드워드 드리필드인 것을 알아보았다. 며칠 전 부목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았던 그 작가였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그런데 길에서 뭘 보기만 하면 자꾸 넘어지지 뭐니? 너 목사님 조카 맞지? 드리필드가 말했다. 저번에 봤어. 갤러웨이한테 내가 누구인지 들었다. 이 사람은 내 아내야. 여자는 묘하게 소탈한 몸짓으로 손을 내밀고는 내가 그 손을 잡자 따스하고 다정하게 내 손을 꼭 쥐었다. 그녀는 입술과 눈으로 미소를 지었는데 경황이 없는 중에도 그녀의 미소 안에서 특별한 발랄한 빛을 감지할 수 있었다. 평론가들이 에드워드 드리필드에 대해 쓴 글은 물론 허풍이었다. 그의 뛰어난 가치는 작품에 활력을 부여하는 사실주의도 아니고 작품에 깔린 아름다움도 아니며 선원에 대한 그림 같은 묘사도 아니고 염생습지, 폭풍과 확창한 날, 아늑한 작은 마을에 대한 시적인 표현도 아니다. 그의 가치는 긴 수명에 있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인류가 가진 가장 바람직한 특성들 중 하나인데 이 특성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영국에서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평균 나이를 넘긴 노작가가 노년에 보편적으로 칭송받는 진짜 이유는 지식인들이 30살이 넘으면 글을 전혀 읽지 않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 읽은 책들은 화려한 빛을 발하기 마련이니 그 책을 쓴 저자의 가치는 해마다 높아진다. 물론 계속 글을 쓰고 대중의 시선 안에 머무는 노작가여야 한다. 걸작을 한두 편 쓴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걸작들을 떠받칠 받침대로 변변찮은 작품을 40~50편쯤 펴내야 한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매력으로 독자를 사로잡을 수 없다면 무게로 독자를 압도하겠다는 각오로 대량 생산을 해야 한다. 내 생각대로 긴 수명이 천재성이라면 당대의 에드워드 드리필드만큼 긴 수명을 오랫도록 뚜렷하게 누린 작가는 드물다. 재능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바였지만 그가 영국 문단의 거목들 중 하나로 우뚝 설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다가 70번째 생일을 맞이하자 동쪽 바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태풍에 수면이 일렁이듯 문단에 파란이 일기 시작했다. 그의 책들이 전집과 선집으로 재출간됐다. 문체가 분석되었고 철학이 연구되었고 기교가 해부되었다. 에드워드 드리필드가 75살이 되자 모두가 그를 천재로 인정했다. 그는 80살에 영국 문단의 거장이 되었고 이 지위는 사망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 양반이 여기 들러 흑맥주를 한 잔씩 하는 걸 아주 좋아했거든요. 포마신 건 아니고 그저 바에 앉아 얘기하는 걸 좋아했죠. 세상에 한번 말을 시작하면 1시간이고 상대도 가리지 않았어요. 재미난 양반이었죠. 런던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돌아가셨을 때 신문이 온통 그 양반으로 도배된 걸 보면 말이죠. 하지만 그 양반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나나 당신처럼 그냥 아무개처럼 느껴졌거든요. 물론 우리는 그 양반을 편히 모시려고 했죠. 안락은자에 앉으시라고 해도 굳이 카운터에 앉았어요. 자기는 바가 좋다고 늘 말했어요. 거기서는 인생이 보인다고. 그리고 자기는 늘 인생을 사랑했다고. 우리는 에드워드의 사진을 더 보았다. 초반부 사진에 드러난 고집과 평범함은 갈수록 노쇠한 세련됨으로 바뀌어갔다. 경험과 생각, 성취된 야심에 의해 점점 변해가는 그가 보였다. 나는 젊은 선원의 사진을 다시 보고는 노년기의 사진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그의 초연한 빛이 이때부터 엿보였구나 생각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내가 드리필드를 대하면서 느꼈던 바이기도 했다. 남들에게 보이는 얼굴은 가면이었고 그의 행위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실체는 죽을 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고독한 존재였고 그의 작품을 쓰는 작가와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남자 사이를 조용히 오가는 유령이 아니었을까? 세상의 에드워드 드리필드라 여기는 두 꼭두각시에게 냉소적이고 초연하게 미소를 짓는 유령. 드리필드의 두 번째 아내와 드리필드의 전기를 의뢰받은 엘로이가 첫 번째 부인인 로지를 천박하다고 깎아내리자 소설의 화자 어시앤드는 로지를 변호하다 그들의 비웃음을 사는데요. 영원 불멸한 지성이 보기에는 하찮은 행성에 잠시 머물다 가는 처지에 온갖 고통에 시달리며 아등바등하는 인간이 그저 농담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잘 안다는 것, 그것은 영원히 불가능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하는 그들을, 또 그들과 함께하는 나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곱씹어봅니다.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